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신임 장관 후보자,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죠. 조국 후보자의 모교이자 교수로 일하고 있던 서울대에서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다루는 언론의 취재와 기사 작성 방식이 언론의 기본 자세를 저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예상대로 신임 법무장관에 지명됐어요. 네. 예, 조국 장관 후보자 자주 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왕성한 사회 참여로 유명한 분인데 네.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민정수석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에 복직계를 낸 것이 지난 한 주 논란이 됐었죠. 예, 복직을 한 것도 당연히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입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니까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개각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죠. 네. 문제는 이제 어차피 곧 다시 휴직을 해야 될 텐데 복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폴리페셔다,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휴직을 계속하시지 않을까, 복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이러면서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대생들이 이런 조국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네, 언론에서 인용한 출처는 서울대 익명 게시판입니다. 네. 스느라이프라는 곳이에요. 외부인은 메인 화면만 들어갈 수 있고요.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이 인증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울대 인원끼리의 내부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네. 맨 처음 이걸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 익명 게시판 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해당 글은 30일 오후까지 7,5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썼습니다. 네. 사실 익명 게시판의 글을 서울대 여론이라고 언론에서 인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런 글이 여러 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익명의 글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의 따옴표 저널리즘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어떤 게시판에 있는 글을 이용을 할 때는 네. 그 내용이 엄청나게 특종이거나 정말 아니면은 보통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베스트 게시판쯤 되는 곳에 올라가는 글을 인용을 하는데요. 네. 이 글은 그런 정도의 비중도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과다 대표성을 띄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따옴표 저널리즘이다. 예. 조국 전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는 조국 교수 자신이 과거에 폴리페서를 비판해 놓고 정치를 하시니까 조국 교수 당신 스스로가 폴리페서 아니냐, 네.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많았어요. 네. 이 주장 사실입니까? 예,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8월 2일자 조선일보 폴리페셔 비난에 조국 맞으면서 가겠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네. 조 전 수석은 과거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폴리페셔라고 여러 차례 비판했었다. 그랬던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나온 뒤 서울대로 복직하자 학교 안팎에선 내로남불이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정작 조국 교수가 정확히 뭐라고 폴리페셔를 비판했는지 등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로남불이라는 언론의 규정만 이제 남았는데요. 네.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렇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뉴스톱이라는 매체에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네. 언론들이 조국 교수가 말을 바꿨다면서 드는 근거 중 하나가 대학신문 2004년 4월 12일에 기고한 칼럼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이었답니다. 네. 여기서 조국 교수는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를 무조건 비판한 것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와 정치권이 건강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면서 네. 주권자이자 지식인으로서 교수가 정치에 무감할 수 없고 교수의 전문적 식견과 정책 능력이 정치권에 반영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간답니다. 네. 그러면서 비판 대상인 폴리페셔들의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보면 다 선거에 나가는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임명직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서 정치권에 투신하는 교수들을 폴리페서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교수님들이 어디에 외부에 나가서 본인들의 수업권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다,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최소한 본인이 한 말을 정확하게 보도하면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2004년 기사를 네. 조국 전 교수가 쓴 내용을 팩트체크했다고 했는데 무려 15년 전이거든요. 네네. 네. 15년 전에 썼던 칼럼까지 이렇게 검증받는 네. 예, 조국 장관 후보자. 네. 지난 한 주에 또 한 번 인용된 기사가 학생들이 이 서울대에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요즘 뭐 대자보 잘 안 쓰는데요. 예, 예. 대자보까지 붙을 정도면은 학생들이 조국 교수를 많이 비판하는구나.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이건 예, 어떤 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서울대에 붙었다는 대자보를 쓴 단체가 네.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 반대 모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존중하고 산업화 가치를 인정하고 북한의 해방 이런 내용을 핵심 가치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루스 포럼 대표는 지난해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북한이 고정 간첩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일으킨 게 탄핵 사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트루스 포럼은 극우 단체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까지 언론들이 이야기했던 거랑 사실상 다르지 않은 논리를 들면서 네.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옆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대자보가 또 붙어 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동아일보 8월 5일자 뜨거운 조국이라는 기사에서요. 네.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걸 단독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온라인판 기사로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서도 트루스 포럼을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걸 취재원이라고 하기에도 뭐합니다만 취재원을 밝히면서 단순히 보수 성향 학생 모임이라고 하는 것과 박근혜 탄핵을 북한 간첩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단체라고 하는 건 독자들이 그 의견을 들을 때 명백한 그 생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단체를 보수단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언론들이 이런 극단주의적인 단체의 주장을 보도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일종의 과잉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런 과잉대표 형상은 극단주의가 아닌 건강한 보수들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론이 자신이 원하는 보도 방향, 프레임을 짜놓고서 이를 뒷받침하는 취재원을 뭐 익명 게시판의 한 개인의 글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어떤 특정 단체를 취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취재 보도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지만 또 이를 확인 없이 계속해서 2차, 3차 퍼나르는 일부 인터넷 언론도 다음에는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파업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불법이다. 또 네. 경제적 피해가 아주 막심하다. 네. 이런 기사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TV조선과 MBN의 보도가 문제가 됐는데요. 먼저 TV조선 줄줄이 파업 예고, 차 산업 벼랑 끝 위기라는 7월 31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다른 내용보다도 특히 현대차 중에 팰리세이드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의 책임을 모두 노조에 돌리는 듯한 코멘트가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 김지아 기자는 상반기 현대차의 실적 반등을 이끈 신형 SUV입니다. 차를 받으려면 계약 뒤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문이 밀렸는데도 생산을 늘리는 걸 노조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떠나버린 한국과 미국 소비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공급 차질을 온전히 노조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6월에 팰리세이드 미국 출시로 공급 부족이 부족해지자 심각해지자 사측이 팰리세이드 기존 생산 라인인 울산 4공장에 더해서 이 공장에서도 공동 생산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4공장 대의원들이 증산에 반대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네. 하지만 7월 18일에 노사는 4공장에서 생산 중인 팰리세이드를 2공장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TV조선 보도에서도 최근 들어 노조가 증산에 합의하며라고 한마디를 넣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책임이 소비자가 떠난 책임이 노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사에서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를 사려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난 소비자가 2만 명. 네. 이 2만 명이라는 내용이 좀 파급이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이 회자가 되면서 노조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곤 했는데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왜 노조는 이 잘 팔리는 차를 빨리 증산하지 않냐. 네. 그리고 왜 이 주문이 밀린 차량의 증산을 노조와 협의해야 하냐.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네. 저도 제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도할 때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대차 노동자의 그 기본급이 총액 임금의 30% 수준, 그리고 통상임금과 삼여금을 합한 통상임금도 총액 임금의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본급이 굉장히 낮고 연장 근로를 해야지만 자신의 그 총액이 맞춰지는 게 이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증산을 위해서 4공장에 더해 2공장까지 공동 생산을 하게 되면 4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네,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게 또 그냥 우려가 아니고요. 과거 사측이 4공장에 신차 공정을 투입하겠다면서 4공장에서 주력 생산하던 차를 다른 공장으로 넘겼었대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4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차가 판매 부진이 되면서 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휴일에는 다른 공장으로 특근 지원까지 다니면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자동차 노동자들의 특별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증산 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상을 해야 된다. 노사가 이런 이제 규칙이 정해졌다고 하고요. 네. 이번 팰리세이드 증산 합의에서도 노사는 2공장에서의 팰리세이드 생산량이 4공장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팰리세이드 후속 차종은 4공장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후속차도 반드시 우리 공장에서 해달라. 네. 그리고 4공장 주체의 고용안정위원회를 만들어달라. 뭐 이런 식의 조건을 합의를 하고 증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증산이 그렇게 간단하게 금방 합의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이 상세하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러네요. 그냥 노조가 옥리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면 이 노조가 잘 팔리는 차를 만들지 않고 회사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요. 팰리세이드 공급 차질의 근본적 원인은 그냥 차의 인기가 너무 좋다는 거랍니다. 네. TV조선의 보도처럼 그저 노조가 증산에 합의해주지 않아서 기다리다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요. 목표치를 뛰어넘는 판매량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 부족 등이 주문량 충족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만 명이라는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노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네. 네. 이 현대차도조 기사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편파 보도를 한 네네. 그런 거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을 때에는 양측의 주장을 충실히 들어주고 언론이 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둘이 협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제시도 하는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노조를 약간 마녀사냥하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편파 보도는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네네. 네, 이번 현대차 2만 명이 뭐 차를 사지 못했다 뭐 이런 기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이 다시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제가 경기도 안양에 다녀왔습니다. 안양까지 다녀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호김 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현재 연세가 56 정도 되셨는데 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업주부로서 이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족을 위한 삶을 사신 건데요. 어떤 분인지 윤호김 님의 소개 들어보시죠. 저는 56살이고요. 막내가 대학교 4학년이라 아이 둘 지금 다 키운 갑자기 시간에 여유가 많아진 주부입니다. 이제 저처럼 나이가 한 50 중반을 넘긴 엄마는 엄청 시간이 많아요. 큰애가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큰아이 출근시키고 그리고 연이어서 남편 나가고 작은 아이는 학교 앞으로 나가서 살아서 아침 8시, 7시 반서부터 거의 밤 8시까지 혼자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비서 같은 네. 그런 엄마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자제분들이 다 커서 곁을 떠나가니까 네.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 왜 부럽죠? 네. 사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신대요,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자녀분들이 다 커서 독립하는 시기에는 네.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네. 취미생활도 즐기시고 네. 동년배 주부 모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가시면서 네.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고 계셨습니다. 자랑하신 거죠? 네. 그러면 윤호김님의 요즘 일상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55살 중년이 넘고 나니까 아이들 키울 때 몰랐던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파요. 얼쑤금 탁구하고요. 새벽에 수영을 합니다. 지금은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새로 왔어요. 네. 비록 몸도 아프고, 네. 네. 그렇지만,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쓰고 계신다는 참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세요. 네, 정말 윤호김님께서는 이런 시간이 나에게 다시 올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고 또 그 일상 속에 저희 YTN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 방송하는 주도클 듣고 있어요. 본방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매일 아침 토요일날, 일요일도 늦잠을 못 자고 알람을 7시에 맞춰놓고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클래식을 하나도 몰랐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멜로디가 귀에 익어가니까 소소하게 하나씩 클래식을 알아가고 있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네. 듀더클, 네. 듀에토의 더 클래식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애청자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들이 그 팬분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듀더클이라고. 근데 네. 엄마의 마음으로 듀에토를 지켜보시다가
이 듀에토가 저희 YTN 라디오의 주말 아침 클래식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아마 저희 YTN 라디오를 듣게 되신 것 같네요. 또 클래식 음악에 대한 공부도 정말 한창이셨는데 저한테 메모장을 보여주셨는데 그 네. 메모장에 네. 클래식 곡 제목과 작곡가의 이름 어. 그리고 이 음악의 느낌 슬픈 곡인지 행복한 곡인지 이런 것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또 윤호김님은 저희 YTN 라디오의 다른 프로그램도 즐겨 듣고 계셨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YTN이 뉴스 채널인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 채널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듀더크를 듣다 보니까 YTN 라디오를 알게 됐어요. 공개방송 때도 YTN 사옥도 한번 방문을 해보게 됐고 YTN 사옥 좋대요. 그리고 그 11주년에는 이렇게 바꿔서 출연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 때 최영진 아나운서 또 찾아가 듣게 됐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YTN 거의 고정 채널 해놓고 듣고 있습니다. 네. 공개 방송을 계기로 저희 회사에도 와보셨고, 네. 또 스튜디오에도 보셨군요, 스튜디오를. 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애청자로 거듭나게 되셨군요. 네, 정말 저희 방송국을 찾아주셨을 때가 생애 첫 방송국 방문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애정이 더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YTN 라디오를 진심으로 애정하시는 윤호김님은 저희 방송국에 바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듀더클 공개방송 때 가서 보니까 대다수가 젊은 분들이었고 젊은 분들을 보니까 스스로 그냥 내가 나이가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기가 죽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젊은 엄마 50대 이상의 그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 공개방송으로 한 번씩 초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YTN 화이팅! 네. 공개 방송을 많이 해라. 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인생 후반전을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50대들도 좀 초청해주고 응원해달라. 이런 말씀, 네, 귀하게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인생 2막을 즐기고 계시는 윤호기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 너무 반갑고요. 네. 저희 열린 라디오 YTN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매주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열혈 애청자들을 만나고 오시는 김예은 리포터. 오늘도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 곁에 불쑥 찾아온 이웃이죠. 난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 하고 떠올릴 때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을 떠올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쟁 국가 혹은 나라를 떠나야 하는 난민들 중엔 여성도 아이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난민에 대한 위험성만 떠올리면서 여성이나 아동 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은 이 여성과 아동 난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최현영 법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난민 이러면 성별 기준 없이 남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네. 이 난민 중에 남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전체적 난민 중에 여성 난민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난민 인구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고요. 네. 또 아동 중에는 부모나 그 어떤 보호자도 없이 혼자 이동하는 미동반 아동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전체 신청자 이제 통계 기준으로는 한 여성이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동은 사실 이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좀 어렵지만 저희 이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 전체 남성 기준의 한 6%, 한 전체 여성 기준의 한 46%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성이나 아동 난민이 살던 고향, 자국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 아무래도 전쟁
인한 고통 때문이겠죠? 뭐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뭐 네. 전쟁이나 내전 당연히 그런 상황도 있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개별화된 개인적인 상황,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본인의 정치적 의견이라든지 이런 이제 난민 협약에 이제 5가지 박해 사유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네.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젠더적으로 이제 좀 바라보면. 여성은 이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뭐 조혼이라든지 뭐 강제 결혼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내전 상황 중에는 좀 더 성폭행에 많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인신매매라든가 그런 여러 상황들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 인식 못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남편에 의한 가정 폭력 같은 경우도 네. 사실상 이제 남편에 의한 폭력이지만 국가에서 그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면은 그런 것도 사실 난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같은 성소수자인 경우라도 많은 경우에 남성인보다는 여성이 좀 그 박해를 당하는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억압적인 그런 구조가 이 여성 난민에게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사회의 아주 차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수준이 심화되면 네. 사실상 박해에 해당할 수도 이제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움직이거나 또는 아이와 엄마만 아빠 없이 남성 없이 이동했을 때 아동 같은 경우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가 가능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부모 혹은 이제 보호자가 주 난민 신청자이고 네. 아동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 신청자가 난민 인정을 받으면 네. 함께 동시에 이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난민 심사를 할 때는 그 기준이고 네. 또 많은 이제 국가들이 그런 기준을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신청자 기준으로 사실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이 난민 인정을 받더라도 부모가 반드시 난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이제 부모가 난민 인정을 받았더라도 다른 직계 가족이 아동을 포함해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동반 가족 지위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동반 가족 지위를 받게 되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같이 머무를 수는 있는 거군요. 예, 살 수는 있습니다만 좀 권리 면에서 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아이가 혹은 그러니까 탈출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고향에서 그 본국에서 뭐 부모를 잃게 됐다거나 이런 예. 경우에 아이 혼자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난민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른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미동반 아동들이 많은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동에 관해서 이제 특별히 따로 네. 면접이라든지 접수라든지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를 이제 배치를 해서 이 아동에 대해 특화된 이제 그런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미동반 아동이 숫자가 많지는 않고 네. 또 그렇고 또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 이제 절차적으로 사실상 난민 접수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동반 아동인데 신청을 하러 갔다가 못하고 이제 돌아온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적도 있어서 아마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아동들에 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심사를 받기 위해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럴 때 부모의 난민 사유에 따라 그 아이의 지위도 결정되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내 체류하는 난민 아동의 경우에는 아마도 상당수는 네.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인 것으로 추측이 돼요. 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출생을 했다고 해도 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은 또 난민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부모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아이도 따로 신청은 거쳐야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는 외국인 아동을 이제 그 가족관계, 저희의 가족관계 등록부 같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난민 아동들은 사실상 이제 본국 대사관에 접근을 해서 출생 신고를 하기도 어려워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 유엔 난민기구와 다른 이제 많은 시민 단체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보편적인 출생 등록 시스템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좀 더 도입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내에 이런 여성 난민이나 아동 난민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예산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아직 예산이 아주 많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여성이나 아동 난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 혜택을 다 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든지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여성이나 아동 난민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어떠한 무언가를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분은 아니에요. 도피해서 오시긴 했지만 네. 그것이 이제 본인의 권리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갖추신 분들도 많고 네. 그 역량을 충분히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여성분들의 아동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여성분들 중에는 최근 이제 난민 단체 활동가로서 정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민 여성이 단체의 대표로 임명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는 여성들이 자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네. 케이터링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자발적인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사회 차원에서 초기부터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제 통합을 그래도 한국에 있는 동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시스템이 좀 전반적으로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출생 신고라든지 기본권부터 해가지고 의료라든지 교육, 특히 이제 고등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열이 나도 병원을 못 간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동 정책에 난민 아동들도 좀 더 포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난민, 그중에서도 여성과 아동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좁혀서 들어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제도적 부족함 이런 것들이 아주 집약돼서 피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꾸준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영 법무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의 최현영 법무관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10일 토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다이도의 땡큐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